여러분, 행동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행동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의 주제로 잡았냐면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죠. 6.27 대책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서 이제 두 달은 안 됐지만 이제 두 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대책의 효과를 현재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있다 없다 뭐 이제 규제 효과가 단기간에 불가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내놓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장을 올바르게 보는 걸까요? 자, 제가 보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도 과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세미나 27일 2시 공지합니다. 주제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 공개입니다. 자, 1:1 개별 상담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선착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이 떨어지는 시장입니까? 하락하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오르는 시장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투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세미나 이번 기회에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6.27 대책 본질. 자,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드릴게요.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다주택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대출 안 해주겠다. 그리고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6억.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집 한 채씩만 가져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6.27 대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집을 한 채씩만 가져라 이렇게 하면요.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팝니다. 팔고 똘똘한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로 갈 거예요. 똘똘한 집 한 채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르는 것만 오르는, 그리고 안 오르는 것은 안 오르는 양극화가 크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6.27 대책은 양극화를 키우는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주택을 소유해라. 주택 한 채씩 가져라. 모든 전 국민은 집 한 채씩만 가지세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반드시 옳은 정책일까요? 값싸고 품질 좋은 집을 한 채씩만 가져. 이거 누가 먼저 했어요? 90년대 루마니아 정부에서 전 국민한테 값싸고 질 좋은 주택 한 채씩을 갖게끔 1주택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의 96% 이상이 자기 집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뭐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건축하는 건설회사나 건축업자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다 한 채씩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못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집을 새로 지어봐야 새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건설 경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건설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죠. 자,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다른 도시에 집이 있어야죠. 새 집이. 집을 공급을 안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차 자기가 살던 곳, 거기에서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점차 폐쇄적인 도시로 변모한다. 주택이 있어서 세를 줄 수가 있어야 다른 지역에 가서도 내가 세를 얻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갈 수가 없으니 다른 지역에 가도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부모 집에 같이 거주를 해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노후화되면은 우리 수리해야 되잖아요. 수리. 그렇죠. 우리 이사 가면은 어떻게 해요? 새로 이사 가면 이사 가서 수리 싹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들이 노후화가 돼도 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냥 노후화가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이런 지금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 한 채씩을 소유하게 하는 정책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집 없는 사람 없이 무조건 한 채씩만 가져라, 소유해라. 그런데 이 선의의 정책이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나죠.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규제 대책 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선의에 의해서 내놓을 수 있겠지만 결과가 과연 그렇게 선의처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상당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수요 억제하는 이런 정책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장일 때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거죠. 지금은 이제 공식화돼 있어요. 그렇죠? 규제의 효과는 어떻게 해요? 길면은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죠. 어떤 전제 조건이요? 현재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는 상승장이다. 이 상승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 규제의 효과가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거지. 상승장이 아닐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상승 시장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두 가지 큰 호재가 있죠. 공급 부족.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거는 금리의 방향은 이미 인하 쪽으로, 그렇죠? 방향이 통화정책이 미국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는 호재가 결국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 상승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금리의 방향성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가다가 신문기사 같은 보면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방향성이 인하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미국의 통화정책이. 자,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은 방향을 잡고 있고요. 9월 17일 9월 달에 0.25% 인하는 기정사실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런데 또 0.5% 비컷이라고 하는데 인하도 가능하다. 0.25는 확실하고요. 또 0.5%까지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국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8월 언제요? 28일입니다. 8월 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선제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미국이 인하를 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같이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10월에 다시 한번 인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 이자 이런 것들도 다 내려가게 돼 있죠. 자, 금리 인하가 되면서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그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마 자세하게 다 나올 겁니다. 자, 하반기 집값 전망을 간단하게 해본다면요. 이런 추세로 갈 게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지금 시중에요. 전세 물건, 매매 물건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도 줄고 매매 물건도 줄고. 자, 그런데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다들 느끼시죠? 올해 1월 달에 역전세 끝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세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 전세 대출도 못 받게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죠. 전세 대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의 부담을 느끼니까 월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월세로 전환이 계속 가속화가 되면요. 월세 전환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월세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전세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전세로. 자, 다시 전세로 돌아오는 순간 내년 시장은 전세난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 높은 전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사자. 매매 수요로 다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다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태까지 방송, 유튜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제 말이 맞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초양극화로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으로 재편이 된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하락하더라도 이 서울과 수도권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 정말 심각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 문정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지금 거의 지금 예상으로는 90% 이상 됩니다. 근데 또 획기적으로 뭔가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문정부 시즌 2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규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도 문정부 때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28번 규제가 나왔는데 규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조용합니다. 거래도 안 되고 몇 개월 동안 조정을 거래도 안 돼. 싸게 또 그렇다고 사지도 않아. 내놓지도 않죠. 몇 개월 동안 그런 상태로 조용히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또 이 규제 효과가 없어지면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다시 상승. 그럼 또 다시 규제 대책을 내놓죠. 그럼 또 조정을 받아요. 또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28번 내내 5년 동안. 자,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어야 돈을 벌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능력껏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건 죄악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규제 효과는 제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규제 효과, 단기간의 효과밖에 없다. 이 대출 규제의 단기간의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6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규제 효과가 길면 6개월이라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얼마나? 이게 6개월 갈까? 아니면 3개월에 끝날까?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서울의 거래량이 얘기를 해줍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5천 건,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5천 건. 5천 건이 이상이 되면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집주인 우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천 건 이하가 되면요. 매수 우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4천 건대에서 논다. 그러면 그냥 매도자 우위도 아니고 매수자 우위도 아닌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8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7월 거래량은 8월 달에 나오는데요. 7월 거래량은 8월에 나오는데, 8월에 나오죠. 7월 거래량. 아직 8월 말이 아니죠. 그래서 8월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한 5천 건대, 한 5천 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8월 거래량이에요. 8월 거래량은 한 달 후인 9월 말에 나옵니다. 9월 말에
거래량이 다 집계가 되는데 이때 5천 건이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대출 규제 627 대출 규제 효과는 끝났네. 그럼 또 다음 대책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9월 말이 되니까 5천 건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약발이 좀 더 가겠네. 하지만 6개월은 못 넘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시장을 흐름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문정부 시절 가장 많이 오른 거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자, 문정부 시절 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피면서 이 재건축 아파트 이 진행을 상당히 묶었죠. 그래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때도 공급이 부족했는데 어디가 부족했어요? 서울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재건축에 그런 한마디로 규제를 내놓음으로써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걸 내놓음으로써 한번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끔 했죠. 늘 흐름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그 기사들 있잖아요. 과거 기사. 그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지난 정부 또 과거 더 지난 정부 기사들을 쫙 모아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비슷해요. 우리는 그 흐름을 보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 미래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를 사는, 우리가 단순한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거기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는 유명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유명해질 지역, 여기가 우리의 투자처가 아닐까요? 이런 투자처를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이번 정부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는데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미나입니다. 27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 공개합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556-6961-6963으로 전화 주십시오. 여기 남들 살 때 같이 살아. 나 빼고 다 부자다. 항상 그렇죠. 예,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주변에 뭐 아무리 친한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 어디 투자해서 이익이 났다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대중 심리를 읽어야 된다. 항상 부동산은 상당히 한 가지를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부동산 역사는 늘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흐름은 항상 반복되더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흐름을 읽는 눈이 점점 생겨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